2021년 봄 가슴이 뜁니다. 다시 시작. Work First. 대한민국 오리지널 프로스펙스. Someone said I'm bored, you're old, I think you're nerd. Real life so that I am 18 years old still. I threw my cup and got up. Drink we should. Till we say what's my name. That things makes me like. 지워봐. 그리고 즐겨봐. 갤럭시 S21.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다녀왔고 무엇을 만졌는지 다 지울 시간 순삭. 세균을 순식간에 삭제. 해피홈 핸드워시. 핸드워시 하나도 약을 만드는 마음으로 안심생활 예방 해피홈. 맵싸하게 튀겼노랑 바삭한 노랑 디핑 소스 찍었노랑 더 맛있는 노랑 노랑 통닭 먹을수록 반한 노랑 또 시큰 노랑 착한 노랑 맛있는 노랑 통닭. 제가 이렇게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처음에 말씀드리겠다고 이렇게 제목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목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고 아직 정의가 안 돼 있기도 합니다. 저는 뉴 노멀을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번역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일보에 제가 쓰는 오종남의 퍼스펙티브에 새로운 일상이라고 썼는데 지금은 그냥 대충 새로운 일상이라고 하면 통하는 것 같아요. 왜 새로운 일상입니까? 여러분이 불과 코로나 바이러스 전만 하더라도 매일 마스크를 안 쓰면 이상하게 보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쓰면 이상하게 보이는 마스크를 쓰는 게 새로운 일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외적으로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작년 1년 동안에 제가 주임 교수 맡고 있는 서울대학에서는 오프라인 강의보다는 줌 강의를 더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는 새로운 일상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교수들의 실력이 다 들통이 나가지고 이게 강의를 잘하는 교수와 강의를 못하는 교수가 다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줌으로 하니까 다. 오늘 또 아마 지금 우리 유진수 원장께서 촬영을 해가지고 과연 이번 학기에 강의한 사람 중에서 강사로서 저 사람이 했나? 아마 잘 못했으면 당연히 다음번에 안 불려오겠죠. 성공이란 뭐냐? 성공이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공이란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친구가 됐건 고객이 됐건 어떤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건 성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음 학기에 우리 유진수 원장이 안 부르면 저는 이제 성공 못한 거죠. 물론 저로서는 안 부르다고 해서 서운할 건 없지만 여러분도 아마 제가 만약에 커피숍을 냈다. 성공의 비결 너무 간단하죠. 온 손님 또 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온 손님이 입소문 내가지고 다른 사람 또 같이 오면 더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프로그램에 오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다니다가 보니까 나만 듣기는 아까워서 친한 사람 또 권유해서 오시고 이게 성공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성공한 프로그램에 와서 오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이 제목으로 간단히 우리의 현 주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내용은 거의 이야기 안 할 겁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을 함께 복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살아보니까
경제 관료를 할 때는 경제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살아보니까 경제 위에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건데 뭐가 있어요? 정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순서는 중학교 때 배운 게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2007년에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서 교수를 했는데 동아시아 정치 경제라는 과목을 제가 학부 3, 4학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대학원은 제가 경제 발전론을 가르쳤지만 그러면서 처음으로 경제 위에는 정치가 있다. 경제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경제가 중요하다고 해도 정치에서 정해놓은 틀 내에서 경제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치른 최근에 정치를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이라는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겪고 있는 갈등이라는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만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뉴노멀 시대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까 하는 내용으로 제가 8시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 주소.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이 현 주소가 어디냐? 면적이 남한이 10만 평방킬로입니다. 10만 평방킬로. 북한이 12만 평방킬로예요. 이거는 뭐 학교 다닐 때 시험에 다 옛날에 배우셨는데 혹시 잊어버렸더라도 인구가 남한이 현재 5,200만이 조금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예요. 북한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2,600만이 조금 안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이 2019년 기준으로 뭐 작년에 조금 줄었지만 되가 없이 3만 2천 달러예요. K는 1000이고 M은 100만이에요. 밀리언이에요. 제가 사실 외국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쓰는 거는 제가 영어로 쓰는 게 익숙하지만 말은 지금 한국말로 하고 있어요.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1600달러라고 이렇게 쓰면 아무도 이의를 달 수가 없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누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1년에 생산하는 GDP가 1조 6천억 달러예요. 이게 T는 트릴리언이라고 조예요. 조. 이렇게. 북한이 얼마냐 대충 모르지만 이렇게 합해보면 대개 한 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B는 10억이기 때문에 400억을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2019년에 수출하고 수입하고 합하면 대개 1조가 조금 넘어요. 1조가. 이게 무역이에요. 무역. 1조가 조금 넘어요. 북한 무역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경제 제재 때문에 우리하고는 이미 끝났고 북한과 중국과의 경제 교역도 사실상 거의 끊어져 가지고 북한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숫자만 써놨지 현 주소가 뭔지를 전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첫 번째 등수를 말씀드려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건 등수예요. 등수. 그러면 우선 면적은 세계에서 107등이에요. 107등. 107등. 그러니까 100등 밖이에요. 우리나라의 면적이 그렇게 좁아요. 북한이 99등이에요. 99등. 그러면 인구는 몇 등이냐? 28번째로 인구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북한은 몇 번째냐? 쉬운 2번째로 많아요. 북한도 요새 애를 안 낳아가지고 계속 줄어요. 이게 이 등수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1인당 국민소득 32,000달러는 몇 등이냐? 이게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27위예요. 2019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북한이 몇 등이냐 알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거의 뭐 꼴찌에 가까우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년간 국민소득이 이렇게 곱하면 GDP인데 이게 12등이에요. 12등. 북한은 의미도 없어요. 무역이 몇 등이냐? 수출이 6등이고 수입이 8등이라서 전체가 7등이에요.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등수만 말씀드려도 그러면 감이 잘 안 와요. 언제 이거 외워가지고 할 거냐? 그래서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한마디로 기억하실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딱 이렇게 제가 파란 글씨로 써서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5,200만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의 77억 인구의 대략 0.7%에 해당하는 거예요. 1%가 안 돼요. 그러면 뭐 하면 1%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남북한 인구를 합하면 78억 인구의 7,800만은 1%.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예, 안다스텐. 예. 0.7%의 인구예요. 세계는 대략 75조 달러 정도의 생산을 하고 있어서 1조 6천억 달러는 2%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0.7%의 인구지만 2%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3배 정도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그 다음에 무역은 2019년에 세계 무역량이 19조 달러의 수출입이니까 세계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수출 수입이. 그래서 38조 달러니까 이게 3%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0.7%의 인구가 2%를 생산해서 3%를 무역하고 있는 나라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쉽죠. 그러니까 한국이 땅덩어리로는 비록 100등 밖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 인구수로는 남북한을 합하면 1%, 남한만 0.7%에 해당하고 생산을 하는 걸로는 2%를 생산하고 무역량으로는 3%니까 세계의 주요한 무역국가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할 사람이 없겠죠. 여기까지 혹시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는 분 다 따라오고 계신 거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왔나?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나? 이거는 잠시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은 1961년이라는 것을 무지하게 중요한 해라고 칩니다. 왜냐하면 5월 16일 날 사건이 생겼어요. 다 아시죠? 5월 16일 날. 1961년 5월 16일 날 별 2개짜리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건 다 아시죠? 그리고 7월 22일 날 7월 22일 2달 6일 만에 경제기획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얼마나 정광석화처럼 생겼는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제가 경제기획원 문 닫을 때 제가 경제기획원 33년사에 제가 지필 총괄 반장이었으니까 제가 날짜도 다 기억하는 거예요. 7월 22일 날 경제기획원이 생긴 동시에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경험 안 해보셨으면 시험이라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안 됐어요. 뭐 82냐 뭐 83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100달러가 안 됐어요. 100달러가 무슨 뜻이냐? 82달러가 무슨 뜻이냐? 평균 한국 사람이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12달 365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돈이 100달러가 안 됐다 이런 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험해 보신 분은 경험해서 아실 거고 경험 안 해보신 분은 아니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지금 식당에서 드신 저녁 한 끼 값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평균 한국 사람이 1년 365일을 얼마로 먹고 살았다고요? 100달러가 안 되는 돈으로 먹고 살았다고요. 세계은행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빈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하루에 1달러가 되면 그 나라는 빈곤을 극복했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예, 알고 계시죠? 요새는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2015년에 1달러에서 1.9달러로 고쳤어요. 근데 하여튼 그때는 1달러였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한국이
1973년에 처음으로 406달러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하루에 1달러가 달성이 돼서 1973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세 끼 밥 먹는 게 꿈이었고 1973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처음으로 세 끼 밥 먹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제가 61년에는 초등학생이었고 73년에는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제 청소년 시절의 꿈은 뭐냐면 제 개인의 꿈이라기보다는 제 친구들의 우리 세대의 꿈은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였다. 하루 세 끼 밥 먹는. 그 당군이 조선을 건국한 거를 4300 몇 년이라고 하니까 거의 반말년인데 당군이 조선을 건국한 이래 한국 사람이 평균 세 끼 밥을 먹게 된 거는 1973년에 처음이었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된다고요? 꼰대가 된다고. 꼰대가. 왜냐하면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한테는 보릿고개라는 거는 어디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건지 뭐 고창에 있는 건지 알 택이 없어요. 보릿고개를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서 제가 꼰대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꼰대를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이거는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거예요. 영국에서 발행하는 이코노미스트에 꼰대라는 기사가 났어요. 대한민국에 가면 꼰대라는 게 있다. KKONDE라고 하는데 꼰대라는 게 있는 게 꼰대가 뭐냐?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꼰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꼰대는 뭐하고 사촌이냐면 멘토하고 사촌이에요. 멘토하고 사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사촌입니까? 중요한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꼰대와 멘토의 차이는 뭐냐? 꼰대는 안 물어봤는데도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멘토는 물어봤을 때만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가르쳐주더라도 언제 가르쳐주면 멘토가 된다고? 물어봤을 때. 그런데 자식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가르쳐주려고 나오죠. 좀 잘 키워보려고. 그러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애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를 잔소리꾼이라 그래요. 잔소리는 뭔지 아세요? 잔소리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내용은 옳은 이야기야지 돼요. 내용이 틀린 이야기는 잔소리에 끼지도 못해요. 그건 헛소리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잔소리는 그러면 내용이 옳은데 왜 잔소리냐? 3번 이상 반복될 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틀린 소리 하겠어요? 다 옳은 얘기인데 며느리가 3번 이상 들으면 잔소리라 그래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여튼 73년에 처음으로 하루 3끼 밥 먹게 됐고 77년에 1000달러가 됐어요. 94년에 10,000달러가 됐어요. 2006년에 20,000달러가 됐어요. 2018년에 30,000달러가 된 거를 한국 경제가 어떻게 걸어왔나 하는 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요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남들이 보면요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보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는 없고 이건 당연한 거고 질문이 나와요. 질문이 나와요. (2003년부터) 대한민국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예외 없이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몇 등이라고요? 1등이에요. 1등.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거의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러면 자살률이 왜 자살이면 자살률이냐? 나라마다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살을 이야기할 때는 비교를 하려니까 인구 10만 명 가운데 1년에 몇 명이 자살해서 죽느냐로 하기 때문에 율이라 그래요. 인구 10만 명 가운데 그래서 자살률이라 그래요. 근데 최고로 많이 죽었을 때가 30명이 죽은 거예요. 30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10만 명 가운데 30명은 10만 명이 아니고 5천만이니까 계산 간단하죠? 50배죠? 그러니까
1년에 15,000명이 자살했다 이런 얘기예요. 1년에 15,000명을 365로 나누면 거의 40명이잖아요.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조금 줄었지만 다시 한번 하루에 40명이 자살하는 나라. 그거는 기수 이야기예요. 자살에 성공한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망원인 통계니까. 그 이야기는 40명이 성공했으면 자살하려다가 미수인 사람 포함하면 100명쯤 매일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하지 않아요? 문제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러면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 밥 못 먹을 때, 하루 세 끼 밥 못 먹을 때는 가난했는데 이제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됐는데, 아니 세계에서 3배 지금 잘 산다는데, 세계는 78억 인구가 75조를 생산하면 1인당 소득이 1년에 10,000달러예요. 평균 10,000달러예요. 그런데 세계에 3배 정도 잘 사는 한국에서 왜 자살률이 이렇게 매일 40명 가까운 숫자가 자살을 하고 있고, 그러면 미수까지 합하면 하루에 100명 가까운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경제 발전입니까? 누구를 위한 경제 발전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네. 여기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인식을 하고 가야 그 다음에 정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정치가 무슨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평생 하지 않아요. 제가 75년에 경제관료를 시작해서 2006년 말까지 했는데 저는 누구 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2017년 5월 9일 날 선거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무슨 선거인지? 기억나세요? 2017년 5월 9일. 안 들려요? 예, 임시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5명의 후보자가 5% 이상의 득표를 한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5명 이상이 5%를 득표를 한 적이 없어요. 41.1%가 당선이 됐어요. 맨 왼쪽에 6.2%가 있었는데 물론 안 됐죠. 중도 우를 제가 까만 걸로 쓸게요. 맨 오른쪽에 24%가 있었고, 중간에 21.4가 있었고, 유승민이 6.8이었어요. 그런데 41.1%를 받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홍준표였고, 여기에 안이었고, 여기에 유였고, 여기에 심이에요. 제가 이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을. 왼쪽 오른쪽 다 기억나시죠? 네, 왼쪽은 지금 진보고 오른쪽이 중도 우파라고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41%가 대통령에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2012년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쭉 그려보면 이거는 너무 간단해요. 여기에 48%를 받은 후보가 있었고, 여기에 51.6%를 받은 후보가 있었는데 당연히 51.6이 당선됐겠죠. 지금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지금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재밌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쪽에 세 사람 걸 합하면요 52.2가 돼요. 이쪽에 두 사람 걸 합하면요 47.3이 되죠. 금방 이거는 금방 계산하실 수 있죠. 놀랍지 않아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내 몫이 좀 적어, 나 좀 더 둬, 이런 사람이 48이나 47.3이에요. 나 이만하면 됐어, 이런 사람이 52나 52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Understand? 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때까지 대한민국이
그렇게 불만이 많다고 그래도 그래, 나 괜찮아 하는 사람이 52% 플러스 마이너스였고, 나 좀 더도 이런 사람이 48% 플러스 마이너스였어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이 다음 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짐작하실 거예요. 이 다음 표가 어디냐? 2020년 4월 15일 선거가 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그때 선거하러 가가지고 경험해 보셨죠? 이게 투표용지가 길었어요? 짧았어요? 여러분 선거하러 가셔가지고 당이 30개가 넘는 거 처음 보셨을 거예요. 당이 30개가 넘었어요. 근데 결국은 선거를 딱 치르고 보니까 진짜 당 같은 당으로 결합이 된 거는 몇 개였다? 2개. 지역구에서 당선시킨 당은 2개 빼놓고는 정의당밖에 없어요. 그것도 1명 됐을 거예요 아마. 뭐 3명인지. 아니 그거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30개의 정당이 후보자를 낸 국회의원 선거였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간단한 거예요. 여기에 민주당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요즘 말로 하면 국민의힘이라 그러는데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당 이름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저도 시험 안 보니까 못 외우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숫자를 제가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은 180대 103을 알고 계세요. 180대 103을 알고 계세요. 그 얘기는 60대 34란 얘기죠. 300명에 180이면 60%고 103명이면 34죠. 그렇죠? 그거는 막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한국 사람들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지를 제가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옆에다가. 여기 밑에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이 당시 득표율을 보면 49.9대 41.4로 차이가 8.5%포인트였어요. 이거를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분석한 거니까.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사회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갈등이 많다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그 한식집 때문이래요. 한식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갈비하고 등심이기 때문에 갈등하나 이렇게. 다시 한번 30개 정당이 난립해가지고 나온 민심의 결과는 49.9대 41.4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내 목 좀 더도가 이만하면 됐다보다 많아진 사회. 여러분이 지금 아마 사회에서 불만을 들어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이렇게 표로 나타난 거다. 처음이에요, 처음. 이제까지는 이 선거 2개를 보여드렸지만 이제까지는 항상 왼쪽이 많다, 오른쪽이 많다. 오른쪽이 많았잖아요. 처음으로 왼쪽이 많아진. 이게 오늘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여기까지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비로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따라오고 계신 거죠? 예, 그래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해석을 하고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이 신문을 볼 때 이게 사회면에 뭐 이렇게 그런만 재밌는 게 아니고 경제면도 이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는 아마 신문 보실 때 갑자기 경제면이 친숙해지실 거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또는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48%로 떨어졌는데 41%로 되게 만들어준 사람에게 고맙다 안 고맙다?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이 있겠다 없겠다? 대답이 없어요. 이 강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계신 거예요? 고맙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마운 표시를 할까 하려면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딱 2사람이에요. 2사람. 첫째, 노동조합 간부들. 노동조합
노조가 고맙겠죠. 노조가. 두 번째, 대기업이 고맙다, 중소기업이 고맙다. 중소기업이 고맙겠죠. 대기업이 찍어줬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정책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이 아하 하실 거예요. 자, 3-1, 4에 4. 다시 지웁니다. 4-1. 이름을 뭐라고 했든지 간에 제가 노동자가 고맙다, 근로자가 고맙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름은 근로자가 고맙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소득 주도 정책,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소주성이라고 썼어요. 그렇지만 내용은 뭐다? 내용은 근로자를 위한 3가지 정책을 쓴 거예요. 첫 번째, 최저임금 빨리 올린다. 두 번째, 정규직화한다, 비정규직에. 세 번째,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준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시면 소득 주도 성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첫 번째 꼭지는 누구에게 감사하는 정책이었다? 예, 이제 이해 가시죠? 제가 지금 설명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제 자,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의 단축. 이게 결국 이거를 이름을 붙이기를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붙였는데 제가 오늘 그 소득주도성장을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요.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이 근로자에게 고마운 표시구나 하는 거는 이해되시죠? 두 번째, 중소기업의 고마운 표시를 공정경제라는 이름으로 썼어요. 공정경제. 공정경제는 뭐예요? 결국은 대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프렌들리한 정책을 쓰겠다. 그 이전에 여러분 공정거래위원장이 누군지 신문에서 보신 적 있어요? 거의 관심도 없던 공정거래위원장을 어느 날 갑자기 김상조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부총리는 몰라도 공정거래위원장은 다 알 정도의 이런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이게 공정경제라고 하는. 이렇게 하고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017년 하반기에 들어가니까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괜찮은데, 최저임금 금방 뭐 2년 만에 30% 가까이 올렸으니까 괜찮은데, 그런데 월급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월급은 혼자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어야 받는 거잖아요. 월급을 주는 기업은 어떻겠어요? 기업은 생산성이 늘어야 월급을 올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월급을 올려주면 기업은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2017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내일 아침부터 경제가 친숙해지려면 2017년 12월에 나온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2번이 3번이 되고 2번에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꼭지가 들어가요. 이거는 기업의 생산성이 개선이 돼야지 계속해서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된다는 뜻이구나. 제가 이 자세하게 들어갈 건 없으니까 이게 왜 나왔는지를 제가 정치라는 앵글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어렵다 쉽다?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내일 아침부터 소득주도성장이 뭔지는 모르지만 공정경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2번이나 지지를 해준 지지층에게 이게 감사하는 뜻으로 근로자에게는 3가지, 중소기업에게는 공정경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보훈을 했구나 하고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거고, 이거를 계속하려면, 지속적으로 이거를 하려면 기업의 혁신을 바탕으로 한 개선이, 생산성 향상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바로 6개월 후에 다음 해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2번 꼭지가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도 이미 지금 나와 있는 경제정책 방향도 말을 왔다 갔다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 세 가지 꼭지의 다름 아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신문 보실 때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신 거죠? 예,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전망은 간단해요. 정치인들도 우리처럼 안경을 쓰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우리보다 시야가 길다, 짧다? 예, 짧다. 왜 짧으냐? 정치인들은 아무리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써도 지금 보이는 거는 2021년 4월 7일 선거하고 2022년 3월 9일 대선하고 요 이상을 넘어서 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 여러분 취임식에 가보셨어요? 지자체장 취임식에? 지자체장 취임식에 가면 취임사는 무슨 내용으로 꽉 차 있다? 내가 4년 동안 잘 할 테니까 이 다음 선거에 찍어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야가 이렇게 돼 있다. 전망은 그래요. 고로 시야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두 가지가 나눠져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역시 경제를 회복해야지 이 두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 가까운 건 제가 이야기 안 하고 내년 대선 이야기 할게요. 그래야 이게 민주당이 재집권을 한다. 이렇게 경제를 회복하자는 계층이 하나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경제 회복된다고 우리 지지해 주겠어 대기업이?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을 결속하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두 부류가 지금도 서로 논의를 하고 있겠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가 이거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우리의 자세. 여기 지금 살아가는 지혜예요. 우리의 자세.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과정에 와서 좋은 데 가서 저녁 먹고 그것도 양껏 먹을 수 있는 뷔페로 그리고 여기에 와서 시험에도 안 나오는 제 강의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 강의 듣는다고 뭐 돈 버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뭐 사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 고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전라북도 도민 중에서 상류층이다 하류층이다?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적어도 자살할 사람은 안 계시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적어도 이렇게 반 이상이 내 목 좀 더 둬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승자가 다 독식하는 그런 시장경제 그런 자본주의 가지고는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시장경제의 장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북한하고 남한을 비교하면 인구로 2대 1이고 1인당 소득으로 20대 1이어서 1년에 40대 1로 남북한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장경제를 택했고 북한은 계획경제 또는 공산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덕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면 시장경제에서 이유가 뭐든지 간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거창한 얘기 뭐 여러분 보고 도와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100달러도 안 되는 경제를 3만 달러로 만드는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 배려, 우애, 협동 뭐 이걸 다 합해서 말하면 염치가 많이 없어진 거 아닐까? 이런 가치를 잃어버린 거 아닐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식당에 가서 제가 아주 거부할 때가 있어요. 설렁탕 집에 갔는데 손님이 어이 깍두기 하나 가져라. 아니 식당 종업원은
이렇게 들으라고 어디 법에 써 있어요? 골프장에 가서 제가 제일 거부한 거, 캐디한테 야 7번 아이언 가져라. 아니 골프장 캐디는 인격 없습니까? 여러분 누가 말투가 그러면 어따 대고 나이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골프장에 가서 캐디한테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전혀 부끄럽지도 않는 소위 지도층 인사라는 사람들이 이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갈등이 3만 달러면 뭐하고 5만 달러 되면 뭐합니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식당에 가서 존댓말 쓰세요. 골프장에 가서 캐디 이름 불러주세요. 다 명찰이 있어요. 도대체 왜 언제부터 이 사회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회가 됐고 기본이 안 되는 사회가 됐고 염치가 없는 사회가 됐습니까? 저는 이게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을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적금 타면 내가 조금 더 벌면 저는 돈을 가지고 도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 아닌 걸로도 얼마든지 이 사회를 조금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낫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CEO라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직원이 콧노래 부르면서 출근하게 만들면 성공한 거예요. 돈을 조금 더 많이 쓰면 하루 4끼 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설명드리고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이 3만 달러, 4만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따뜻한 사회, 성숙한 시장 경제, 건강한 시장 경제를 만들려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에게 배려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은 5천만 국민이 그렇게 많은데 뭐 나 하나 고친다고 뭐 되겠어? 이렇게 시니컬하게 나오는 분에게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가 한 수 있고 그걸로 마치면 제가 딱 8시가 됩니다. 시를 감상하겠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피어 꽃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꽃밭이 온통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네가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니겠느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